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팔도 강산의 기막힌 사연만 모아 들려드리는 바람소리꾼. 오늘도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제 목소리 크게 내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곤 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어수룩한 웃음 뒤에 천하를 호령할 지략이 숨어 있고 젖은 눈망울 속에 가문을 살릴 눈물겨운 정성이 담겨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름꾼 아버지의 빚백냥 때문에 팔려가듯 시집간 한 여인의 눈물겨운 일대기입니다. 곡소리 나던 그 집안이 어떻게 정경 부인을 배출한 명문가가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펼쳐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따라 서산 너머로 지는 노을은 왜 그리도 핏빛처럼 붉었는지 모릅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서슬퍼런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장을 뚫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놈아, 내 돈백냥이 어디 애들 이름인 줄 아느냐?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내 놈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름에 미쳐 가산을 탕탕 다 까먹은 순이의 아비는 마당 한 구석에 굴비 엮이듯 묶여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백냥이라니요. 그 시절 백냥이면 평범한 농가 10가구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외딸, 얼굴은 달덩이 같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기로 소문난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제 아비의 비참한 몰골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빚쟁이 우두머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놓아주십시오. 그 백냥 빚 제가 몸으로라도 갚겠습니다. 그 고운 입술에서 나온 말은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결연했습니다. 마침 인근 마을의 몰락한 양반가인 김선비 댁에서 아들의 혼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그 집 아들은 글만 아는 샌님의 집안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으니 어느 대리댁 딸이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결국 순이는 아비의 목숨줄과 바꾼 백냥의 몸값이 되어 꽃가마도 아닌 낡은 달구지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지요. 쯧쯧, 저 착한 것이 바보같이 제 발로 사지에 들어가는구나. 저 집에 가면 평생 배만 고플 텐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은 순이가 그저 착해서 혹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순이에게는 바보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한 것이지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품속에 작은 야생화한 다발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노름판에 가기 전 아주 오래전 어느 봄날에 꺾어주었던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시집이라고 도착한 곳은 낡은 기와가 들쑥날쑥하고 담벼락이 무너져가는 이름만 양반인 퇴락한 가옥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백냥이나 주고 사온 아이가 어째 생기가 하나도 없구나. 귀하게 자란 태가 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드는 건 아니냐? 첫날부터 쏟아지는 모진 타박에도 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될 김선비는 방 안에서 글 읽는 소리만 낼 뿐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에는 관심도 없는 듯 보였지요. 순이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며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순이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남들이 읽지 못한 단단한 불씨가 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을 바보라 부르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소리 없는 다짐이었지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순이는 처음으로 시댁의 부엌칼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는 마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작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어디서 이런 맹추가 들어왔나. 지독한 시집살이의 시작.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시어머니 박 씨의 구박은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박 씨는 본래 명문가 교수 출신이라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가문이 기울어 끼니를 걱정하게 되니 그 화풀이 대상이 절실했던 것이지요. 야, 이 바보야. 보리쌀을 씻으라 했지 누가 모레까지 같이 씹게 하라더냐. 눈은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게야? 사실 순이가 씻은 쌀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괜스레 솥뚜껑을 열어젖히며 트집을 잡았지요. 순이는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머리를 조아릴 뿐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방망이를 두드릴 때면 순이는 늘 가장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옷가지를 비벼 빨았습니다. 새댁,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군다며? 아니, 말이라도 좀 해봐. 벙어리야, 바보야? 이웃집 사머리 엄마가 툭 던진 말에 순이는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 천진난만한지 보는 이들은 혀를 차며 에구, 정말 머리가 좀 모자란 모양이네. 저러니 백냥에 팔려왔지라며 비웃었답니다. 하지만 순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빨래를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을에 돌아가는 형편을 모두 머릿속에 담고 있었지요. 어느 집 밭에 물이 부족한지, 어느 집 소가 새끼를 낳았는지, 시장통에 어떤 물건이 귀해졌는지,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집안을 일으킬 거대한 설계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방 안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내던 남편 김선비는 아내의 처지가 안쓰러우면서도 선비 체면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호롱불 아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나란 일은 어지럽고 과거 시험은 갈수록 멀어지니 내 신세가 이 글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걸레질을 하던 순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구름이 깊으면 비가 오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머지않은 법이지요.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가 바보라 불리는 제 아내의 목소리가 맞는지 말입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았으나 거기엔 그저 바닥을 닦다 말고 멍하니 달을 보고 있는 순이뿐이었습니다. 부인, 방금 무어라 하였소? 순이는 그저 달이 참 밝아서요. 서방님하고는 또다시 그 어수룩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며 문을 닫았지만 순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터에 가서 이 낡은 녹그릇들을 팔아오너라. 단 쌀 한 섬 가격을 받아오지 못하면 집에 발도 들릴 생각 마라. 누가 봐도 쌀 한 말값도 안 되는 찌그러진 그릇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순이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제가 왜 백냥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발걸음은 바보의 걸음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보폭처럼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삼시작. 장터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사람 반 먼지 반인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가 준 찌그러진 녹그릇 보따리를 장터 한복판에 풀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지요. 이복의 새댁,
그 옆 바꿔먹기도 민망한 고철 덩어리를 누가 산다고 내놓은 게야? 차라리 국어를 하는 게 빠르겠네. 심술궂은 노전 주인의 비아냥에도 순이는 그저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복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주인장님, 사람들은 순이가 정말 미쳤거나 바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시댁 뒷산에서 며칠간 정성껏 채취해 덮어낸 야생 산삼잎과 진귀한 약초 뿌리들이었지요. 순이는 찌그러진 녹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약초들을 띄워 은은한 향기를 풍기게 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가 있었으니 고을 사또의 병든 노모를 위해 약을 구하러 온 관청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순이가 내놓은 약초의 향기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이보게, 이 약초는 설악산 깊은 곳에서나 난다는 귀한 것 아니냐? 게다가 이 물을 담은 그릇. 겉은 비록 낡았으나 이 그릇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구나. 순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집안은 대대로 약조를 연구하던 가문이었사옵니다. 이 녹그릇은 평범해 보이나 독을 걸러내고 약의 기운을 보존하는데 최적화된 귀한 물건이지요. 사실 순이는 친정에서 귀동량으로 배운 약초 지식과 가문의 내력을 활용해 낡은 그릇에 이야기라는 옷을 입힌 것입니다. 집사는 감탄하며 순이가 부른 값에 2배를 쳐주었습니다. 쌀 한 섬이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 순이의 손에 들어온 것이지요. 해질녘 순이는 쌀 2섬과 고기, 그리고 남편의 새 책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당당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그 바보가 길이라도 잃지 않았나 투덜대던 시어머니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설마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게야? 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주신 그릇이 워낙 보배라 장터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지 뭡니까? 제가 바보라 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봐 사정사정해서 이만큼만 받아왔습니다. 박 씨는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명 낡은 고철이었는데 보배라니요? 하지만 눈앞에 쌓인 쌀가마니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선비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빚 대신 팔려온 가여운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가져온 것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그날 밤 고단한 몸을 뉘이며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집안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일말이어요. 달빛에 비친 순이의 옆모습은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닌 한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동 이후 시어머니 박 씨의 눈초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나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바보가 어디 가겠느냐? 라며 여전히 순이를 구박했지만 입가에는 기름기가 돌고 곡간이 차니 예전처럼 매질은 하지 못했지요. 순이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쉴 틈 없이 물레를 돌리면서도 늘 남편 김선비의 방 창문 너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선비는 매일같이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글을 읽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갈수록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으니 이번 과거도 포기해야 할 모양인가 보오. 책장을 덮는 소리가 들리자 순이는 조용히 다듬이질을 멈추고 문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혼잣말인 듯 그러나 남편의 귀에 쏙 박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를 보는 게 아니라 북극성을 보라 하셨지요.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 속에 답이 있는 것을. 방 안에서 등잔불을 끄려던 김선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부인, 방금 무어라 하였소? 백성의 눈물이라니? 순이는 깜짝 놀란 척 입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했나 봅니다. 친정 아버지가 취중에 하시던 말씀을 그저 읊어본 것이니 신경 쓰지 마셔요. 하지만 김선비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과거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만 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아내의 그 한마디가 가슴을 뚫고 지나간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순이의 기묘한 내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올리는 숭늉 사발 밑에 글씨도 모르는 척하면서 시장통에서 주워온 낡은 벽보나 경문을 받쳐두었습니다. 그 벽보에는 당대 권력가들의 횡포와 굶주린 백성들의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김선비는 아내가 건네준 숭늉을 마실 때마다 그 밑에 깔린 민초들의 목소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부인, 이 종이는 어디서 난 것이오? 순이는 또다시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생선 싸왔던 종이인데 서방님 책상이 젖을까봐 깔아두었지요. 왜요? 글자가 무서운 글자인가요? 김선비는 전율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가져왔다는 그 종이들이 사실은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글 공부의 방향이 바뀌자 김선비의 문장은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는 대장부의 기계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밤마다 남편이 잠들면 그의 낡은 붓을 정성껏 빨고 직접 만든 최상급 먹을 남몰래 갈아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창호지에 비친 순이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바보처럼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엄숙한 표정으로 남편의 책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깊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은 마치 가문을 수호하는 여신과도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는 바보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보살이라는 것을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는 목숨을 걸고 아내의 정성에 보답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순이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나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당신의 붓끝이 천하를 호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밤, 바보 며느리의 위대한 반격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한양으로 떠난 남편, 마침내 과거 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선비는 순이가 장터에서 밤낮으로 물레를 돌려 마련해준 새 도포를 입고 살인문 앞에 섰지요. 부인, 내 반드시 급제하여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리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남편의 손을 잡은 순이는 평소처럼 바보 같은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옷깃을 여미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서방님, 시험장에 가시거든 문장을 꾸미려 하지 마시고 오직 이 땅에 굶주린 아이들과 헐벗은 노인들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붓을 놀리소서. 그것이 천하를 구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그 기운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자마자 집안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의 마음속에 못된 신보가 다시 꿈틀댄 것이지요. 박 씨는 남편 없는 틈을 타 순이를 내쫓고 인근 부잣집 과부의 딸을
새 며느리로 들여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흉계를 꾸몄습니다. 얘야, 순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도 없고 무엇보다 내 아비의 백냥 빚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구나. 박 씨는 순이를 불러 앉혀놓고 느닷없이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장원급제하여 고관대작이 될 텐데 너같이 바보라 소문난 아이가 곁에 있으면 앞길에 막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보따리를 들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박 씨가 내민 보따리 안에는 곰팡이 핀 쌀 몇 대와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백냥 빚 대신 팔려온 인생이니 이제 쓸모가 다했다 싶어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심산이었지요. 마을 사람들까지 박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마자 김선비가 급제하면 정경 부인 자리는 제대로 된 가문 여식이 차지해야지 바보가 웬 말이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무너져가는 기와를 누가 고쳤고 텅 빈 곳간을 누가 채웠는지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순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어리숙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의 시어머니 박 씨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지요. 이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드느냐? 내가 정녕 미친 게로구나. 박 씨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순이를 치려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김선비의 댁이 맞는가? 어서 문을 열어라. 검은 관복을 입은 관원들이 들이닥치자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저 바보 며느리가 관가에 끌려가는구나. 시어머니 말을 안 듣더니 천벌을 받는 게야. 하지만 관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김선비께서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하셨도다. 나라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교지와 어사화를 받듯이요. 마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순이의 눈가에는 그제야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장원급제라니요.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마을 사람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방금 전까지 순이를 내쫓으려 빗자루를 휘둘렀던 손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말을 바꾸어 순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저 세댁 관상을 보니 보통이 아니더라고. 복덩이가 들어오더니 결국 가문을 살렸네. 아첨 섞인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순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에 흩어진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주워 올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입구에서부터 징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어사화를 꽂고 청마를 탄 김선비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관원들을 거느리고 집 앞에 도착한 김선비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아닌 부엌 귀퉁이에 서 있는 순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의 말대로 백성의 눈물을 붓끝에 담았더니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며 내 답안지를 최고로 뽑아주셨소. 김선비는 아내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물레질과 반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선비를 수행하던 나이 지긋한 관리가 순이를 보더니 갑자기 땅에 넙죽 엎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어찌 여기에?
아가씨, 소인, 대제학 대감 댁의 집사였던 이가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과 박 씨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대제학 대감이라 하면 당대 최고의 학문 가문이자 명문 중의 명문이 아니던가요? 관리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본래 천재적인 지략을 타고나셨으나 가문의 정적들에게 해를 입을까 우려하신 대감님께서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며 살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소식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순이는 노름꾼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난리를 피해 몸을 숨겼던 곳이 그 집이었고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집의 빚땡량을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팔려왔던 것이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 박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석고대죄하듯 엎드렸습니다. 아가씨, 아니 며느라, 내가 눈이 멀어 보배를 몰라보고 천대를 했구나. 나를 죽여주게. 순이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평소에 그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백냥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백냥으로 저는 서방님의 앞날을 샀고 이 집안의 명예를 샀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은은한 종소리처럼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바보라는 가면을 쓰고 견뎌온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인내를 가진 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효의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선비 댁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났고 순이는 남편과 함께 달빛 아래서 비로소 바보의 탈을 벗고 정경 부인의 품격을 드러내었습니다. 남편 김선비가 장원급제하여 중앙관직에 오르자 찌그러져 가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고관대작의 가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이며 폐물이 마당에 가득 쌓였지만 순이는 예나 지금이나 수수한 무명옷 차림으로 직접 빗자루를 들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이제 며느리의 눈치만 살살 보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악행이 있으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순이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에 쌓인 저 재물들을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박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얘야, 저것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남을 주느냐?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순이는 인자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며느리로 불릴 때 제게 침을 뱉던 이들도 있었지만 몰래 찐 감자 하나를 건네주던 가난한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은 한때지만 민심은 천년이라 하였습니다. 서방님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려면 이곳 고향 사람들부터 진심으로 서방님을 존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이의 해안은 적중했습니다. 순이는 쌀 백섬을 풀어 마을에 흉년이 든 집들을 구제하고 집안의 빚 때문에 딸을 팔아야 하는 집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백냥에 팔려왔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순이를 바보 며느리가 아닌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들은 임금님께서도 감탄하시며 내시나 김아무개의 부인은 여중군자로다 라며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셨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순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김선비에게 밀렸던 권세가들이 순이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 김선비를 탄핵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아무개의 부인은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며 한때
백냥에 사고 팔린 미천한 신분이 아니더냐. 그런 여인이 어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조정의 대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남편을 압박해 올 때 순이는 또 한 번 기막힌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직접 남편의 도포를 챙겨 입히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두려워 마소서. 제가 직접 대궐 앞에 나아가 저들의 입을 막고 서방님의 명예를 지키겠나이다. 바보 며느리가 대궐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온 한양이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장원급제 답안지와 자신이 직접 쓴 상소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궐 정문인 광화문 앞은 아침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백냥에 팔려온 바보 며느리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권세를 등에 업은 대신들의 하수인들이 사방에서 비아냥거렸고 포졸들은 창 끝을 겨누며 순이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하지만 순이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화려한 예복 대신 자신이 시집 올 때 입었던 해진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 김선비가 과거 시험 때 썼던 답안지와 함께 낡은 녹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네, 오늘 이 나라의 법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왔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대궐 담벼락을 울릴 만큼 낭낭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바보 며느리라 불리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곤 믿기지 않는 기계였지요. 소식을 듣고 임금님께서 친히 보루 위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김신하의 처순이냐? 어찌하여 정경 부인의 예복을 마다하고 그 남루한 차림으로 왔느냐? 임금님의 물음에 순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백냥에 사고 팔린 천한 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하여 저는 제가 가장 천했던 시절의 옷을 입고 왔나이다. 하지만 전하, 묻고 싶사옵니다. 백냥에 팔려가면서도 아비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마음이 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 가난한 백성을 핍박하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마음이 천한 것입니까? 순이의 일갈에 대궐 앞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비난을 퍼붓던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순이는 이어 낡은 녹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릇은 제가 시집와서 가장 먼저 얻은 것입니다. 찌그러지고 낡았으나 이 안에는 남편의 눈물 섞인 숭늉이 담겼고 시어머니의 줄인 배를 채울 밥이 담겼습니다. 겉모양이 화려하다고 보배가 아니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보배가 되는 법입니다. 제 서방님은 이 낡은 그릇 같은 저를 아내로 맞아 그 안에 백성의 고열이 아닌 사랑과 지혜를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령 탄핵의 사유가 된단 말씀입니까?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허허, 여중오걸이 따로 없구나. 내 말이 옳다. 신부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 그 안에 담긴 충심과 효심이야말로 진정한 귀함이 아니겠느냐.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순이에게 정렬 부인이라는 칭호를 새로 내리시고 그녀를 비난했던 대신들에게 엄중한 질책을 내리셨습니다. 순이는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세상의 비뚤어진 잣대를 꺾어버린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를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엎드려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바보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고을의 어머니십니다. 꽃가마에 오른 순이는 창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리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안는 진정한 어른의 미소였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순이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김대감은 정승의 반열에 올라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몫을 다하고 있었지요.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 무시무시한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일쑤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멀리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김대감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얘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우리 집 식구들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집안의 곳간을 활짝 열어젖혔지요. 어머니, 제가 백냥에 팔려왔을 때 저를 살린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동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순이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약탕관을 걸어두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정경 부인께서 역병에 걸리시면 어쩌려고 저러시나 하며 만류했지만 순이는 바보처럼 허허 웃으며 말했지요. 귀한 몸, 천한 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병 앞에는 모두가 평등한 것을요. 순이는 환자들의 고름을 직접 닦아주고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순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 빠졌던 환자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분명하다고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순이가 평생을 지켜온 바보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역병이 물러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집 마당에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제 할 일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30년 전 백냥 빚에 팔려오던 그 어린 소녀의 눈물겨운 각오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온 마을에는 기이하게도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진한 들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지요. 내가 죽거든 화려한 묘를 쓰지 말고 그저 길가에 묻어다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만 심어주면 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평생을 함께한 낡은 녹그릇 하나를 큰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의 진짜 가업이다. 비어있을 때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채워졌을 때는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보로 살며 배운 유일한 진리란다. 순이가 눈을 감자 김정승은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나를 정승으로 만든 것은 공맹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아내의 거친 손마디였소. 그녀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친히 여중군자 순이의 묘라는 비석을 하사하셨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녀를 백냥 며느리 혹은 바보 정경 부인이라 불렀지요. 그 이름 속에는 비웃음이 아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힐 때면 어디선가 인자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고들 하지요. 허허, 바보같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마음 많은 부자로 사는 게 진짜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순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멈추지 않는 바람소리가 되어 오늘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바보 며느리 순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순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백냥이라는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던 그녀의 삶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금 삶이 고달프고 누군가에게 바보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순이가 가졌던 그 따뜻한 불씨가 있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장원급제 같은 기쁜 소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 바람소리꾼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팔도강산을 누비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순이의 들꽃 향기처럼 향긋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